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예, 라는 제목으로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그마한 암자에 5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차를 좀 깨끗이 관리하고 닦는 사람이었어요. 산에서 차를 세차하려면 스님이 산에서 끌어올린 그 귀한 물을 가지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스님 보시기에는 뭐 산에 살면서 저렇게 차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유난을 떤다는 걸 깨닫게 된 게 저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서였어요. 절에 차를 세차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에 세차로. 네. 그래가지고 가족이 오는데요. 밑에는 신문지를 다 깔아요. 그래서 흙이 못 묻게. 그래 아이들하고 아내는 그게 스트레스죠. 그럼 절에 와가지고 아이하고 아내는 차를 마시게 하고 자기는 종일 차를 세차하는 거예요. 절에 있는 물을 다 써가지고 몇 번을 씻고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질렸어요. 질려서 스님한테 얘기했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때 스님이 이렇게 절 보시면서 누구하고 닮지 않았냐? 아, 그게 저예요? 하고 제가 깨달았죠.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 자기 허물을 그냥은 깨닫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보다 꼭 더한 사람을 봐야 뭔가 아니, 이 어리석은 중생이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네. 화를 엄청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게 아닌데 네. 그러면 상담자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그런 점이 있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화를 굉장히 내. 그러니까 이소원 선생이 스님한테 물었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보다 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물어본 거거든. 네. 그런데 물어본 이유는 나한테도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했는데 네. 스님은 어떻게 봤을까? 그거 물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원형을 하면 일상적이지 않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네. 필요 이상의 화를 내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 속에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네. 네. 짐작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동창들 생각이 나는데 한 아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젊은 시절을 바람둥이로 보냈단 말이에요. 바람둥이로 보냈는데 걔 참 즐겁게 산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유독 한 친구가 엄청나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 병 걸리든지 저건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약간 금욕주의적인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는 왜 남이 이게 재밌다고 사는데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을 저렇게 정색을 하고 질색팔색을 할까 그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하는 얘기예요. 딱 답이 나오네요.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정말 바람둥이로 살고 싶은데 이거에 갇히고 저거에 갇혀서 못하는데 쟤는 저렇게 자유롭게 하니 내한테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이거는 뭐 통계를 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네. 내가 경험적으로 생각했던 내 네.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바람둥이야. 예를 들면 이제 바람둥이라고 하는 게 그때 학생들을 이제 일탈하는 제일 큰 건데 네. 바람둥이라고 해서 뭐 요새 바람둥이하고는 달라. 네. 그때는 그저 이 학생하고 뭐 만나다든지 만남 자체가 벌써 바람둥이야. 그러죠. 워낙 귀했으니까 억압되고. 그런 네. 시절인데 그 딸이 이제 내 제자라.
네네. 이화대학에서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이제 지도교수가 되다 보니까 물어서, 너 누굴 제일 존경하느냐 그랬지. 네.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그 바람둥이였던 아버지를. 네. 그래 내가 딸이니까 그런 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걔 바람둥이였다. 그래서 내 속으로 웃었어요. 네. 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바람둥이인데 그런 바람둥이를 네가 존중해? 아하. 이랬는데 걔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가정적이에요. 아버지가 실제는 저하고 네네. 결혼한 이후에는 바람이 없는 거예요. 결혼 이전에 철저한 바람둥이였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완전한 가정적인 그렇지. 아버지,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대로 내 혼자 이제 가설을 만들기를 네. 결혼하기 전에 그런 바람을 피워본 사람은 네. 결혼한 이후에 훨씬 정직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네. 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더 경험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선생님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한 길로만 사회가 요구하고 집안에서 요구하는 걸로 바듯하게 자란 사람이 늦바람이 나면 그건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뭐 서툰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르잖아. 네. 나중난 뿔이 뭐 우뚝하다 뭐 이런 네.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방법이 없어요. 야. 방법이 없어. 오히려 젊었을 때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던 사람이 철이 들면 그렇죠. 철이 들면 오히려 반듯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럼. 참 인생의 역설이다, 그죠? 그렇게 보면 선생님 젊었을 때 꼭 바람둥이가 아니라도 왜 일탈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시대를 자기들의 살아가는 기준으로. 네. 이제 테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시간은 흐르잖아요. 네. 상황은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테두리에 조금의 융통성도 옛날의 안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좀 놀아본 언니, 놀아본 오빠가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걸까요? 놀아봤기 때문에 노는 게 뭔지 아니까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논다는 걸 통해서 통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아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네. 알았다. 네.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얘기해요. 예. 그냥 노는 게 재미있다고 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서 맨 그런 식으로 놀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찰에 관한 일. 네. 이런저런 걸 다 놀아봐도 별거 아니구나. 또 아니면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구나. 네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 결혼 후에 네.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건가? 이게 정말 즐거운 건가? 하고 그렇죠. 적어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그 물음의 결과로 깨달음을 알았어. 이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아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렇지. 거죠. 예전에 선생님 깨달음이 네.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네. 우리 그 손주들 컴퓨터로 전자오락하도록 컴퓨터 게임하도록 선생님이 했을 때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안 듣다가 그 사촌 형이 선생님 손주죠. 한마디 해. 그것도 다 한때다. 그 얘기 깨달음의 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 얘기를 듣고 딱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 그죠? 그게 그냥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게임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재밌지? 계속 해봐.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것도 다 한때다 하는 것. 그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네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뭐 부처님이나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모르는 걸 알게 됐으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네. 거창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모르고 이런 짓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네. 아이쿠 이러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참
깨닫는 거는 부처님이나 스님이나 명상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환자가 하나 있는데. 네. 이분은 내가 회진할 때마다 나보고 언제 퇴원시켜주는가 보고. 회진할 내가 때마다. 네. 늘 대답을 해요. 네. 대답을 해도 끝이 없어. 그 나중엔 내가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맨날 똑같은 걸 물어. 똑같은 그래서 이제 그날은 내가 들어가서 회전을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만 쳐다봤어. 눈 마주치면 또 그 말을 물을 거니까 대답할 말은 없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네. 나는 정말로 의미가 없었어요. 네, 별로 의미 없어요. 막다른 골물에 내가 처해 있는 거라. 네.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눈 돌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형광등을 쳐다보고 있었어. 예. 그 다음날 사람이 확 달라졌어. 오, 이건 무슨. 내가 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죠. 내가 해주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러냐.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내가 물으면 언제든지 친절히 대답을 해줬다, 이게. 그랬지. 응? 그랬겠네요.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이지. 똑같은 물음이라도 대답을 다 해줬는데, 네. 그날은 오셔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형광등만 쳐다보더라는 거야. 네. 아, 선생님이 나를 버리는구나. 오. 이상 더 치료 포기하는구나. 예, 해석을. 자기가 해석을 그렇게 했대. 네네네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렸대. 그분은 퇴원해서 목사님 됐어. 신학교다니고. 야. 이제 그런 게 깨달음이에요. 네네. 우리가 깨달음 가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럼 깨달음의 이게 역설이라고 할까요? 깨달음이 좀 재밌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A, B, C를 줬는데 상대는 A, B, C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 저쪽 알파에서 깨닫고 오메가에서 깨닫는단 말이죠.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이 뭐 깨닫기 위해서 퇴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깨달음을 주려는 이야기가 이분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형광등을 쳐다본 이 알파 행위에서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니까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깨달을지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지 치료자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그건 꼭 내가 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네. 내가 숱한 소리를 한 것 가운데 자기가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한 몇 년 뒤에 만난 분이 저한테 쌤 그때 그 말로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그 말 했어요. 제가 진짜 그 말 했습니까? 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올 정도로. 그렇지. 겉으로는 네 하지만 속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꽂힌 거죠. 그죠? 참 이것은 치료자 혹은 상담자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걸로 이 사람이 깨달을 거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내 의도와 무관하게 부터 깨달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나 정신치료하는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경고가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평생 수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생님 조금 저 같은 내 스스로를 언제든지 정화하고 있어야지 네네. 오는 사람은 상담할 수 있는 거지. 네. 나는 오염된 물을 가득한데 네. 나보다 덜 오염된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하면 깨달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담자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언제든지 내 자신을 정화하는 네. 작업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말 중에 환자가 정상인을 고치려 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치료자나 상담가나 정신과의사가 환자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덜 오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
스스로를 늘 그렇게 맑게 정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 말이죠. 실천한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하. 그게 화두예요. 네. 나는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돈 벌기 위해서 환자가 하나 오면 이 돈으로 보이는가. 네네네. 뭐 별볼 거 다 있지. 뭐. 네.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 중에 선생님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면 내가 무엇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 그렇죠.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담자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건가? 네네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 적어도 그거는 구분이 돼야 돼.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초기에 공부할 때 보면 내가 주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는 것이 옳다고. 네. 내가 주는 대로 하면 이 사람은 낫는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 말씀 한번 예전에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턴 레지던트 때는 누가 오면 환자가 오면 즉시 그 증상을 쓸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퇴임하시기 전에는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었다. 그 말씀 제가 기억나네요. 그게 초기에는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고 퇴임하기 전에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없다는 거는 내용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진단을 붙일 수가 없다고요. 진단명. 확진. 네. 진단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단 편람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이잖아요. 그렇지. 뭐 요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네. 이게 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초기 때는 그 진단에 충실해서 맞춰요. 맞추면 잘 들어맞아. 네네네. 그런데 이제 경험을 좀 하다 보면 안 들어맞는 게 있어요, 또. 예외들이. 네. 그 다음에는 경험을 더 쌓고 보면 전혀 안 들어맞는 게. 네. 예를 들면, 혼자 웃는 거. 혼자 비실비실. 혼자 비실비실. 피식피식 웃는 거. 네. 실리 스마일이라고 그러지. 아하, 그래요. 네. 그거 있으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어. 네, 힐리 스마일. 네. 그러나 왜 저 사람이 비실비실 웃는가 하는 원인을 알면은 그거는 비실비실 웃는 게 아니에요. 네. 이유가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네. 그걸 지금 웃는다는 그 표현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진단을 붙일 것을 고수한다면은 지금 길거리에 다녀보세요. 진단 붙일 사람 째지. 네, 저도 버스 타고 가다가 진단명 붙겠는데요. 붙지. 왜 붙겠어? 피식피식 혼자 웃으니까. 핸드폰하고 귀에 연결해놨어요. 거기서 웃음 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외관상 보기에는 혼자 웃는 거잖아요. 그렇게 웃는 대상도 거나. 없이. 네. 그런 거는 이제 마찬가지라서 네. 그 어떤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 정상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섣불리 이 사람은 무슨 병이다. 네. 이렇게 붙이기가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는 이건 확실하다. 확진이. 네네. 다이고노시스 그러면서 막 적어요. 확진이거든요. 진단. 조현병으로 보인다. 파이널 다이고노시스. 파이널. 네. 근데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말을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임프레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임프레션. 내가 본 받았다. 인상에는 이렇다. 네. 뭐 사회과학 용어에도 be likely to, 그래. tend to, 뭐뭐한 경향이 있다, 뭐뭐일 것 같다 하고 확정적인 결정을 좀 유보하지 않습니까? 이 진단명도 똑같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을 이거다 하고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네요. 위험하죠. 네. 근데 위험한데 이제 위험한 줄을 모르는 거지.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가고 자기도 경험이 좀 쌓이고 네네네. 철이 좀 들기 시작하면 이게 참 위험했구나. 네. 저는 이동식 선생님하고 일하도 참 재밌게 들었는데 이동식 선생님이 늘
그건 네 문제다라고 늘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늘 네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 문제 아닙니까 그거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그게 네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데 참 그 내 문제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게 참 쉽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내 문제다 하는 말이 그거는 어디 갖다 붙여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병통치약 같고 만병통치 약방감초 같은 약방감초 같은 말인데 얘기라. 그때는 그 말을 아주 지겹게 들었으니까 네. 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내 연령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내가 했던 말을 아직 기억하고 네. 되게 용감했다고 그래요. 정말 용감했다 자네. 이렇게. 참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는 행위 자체도 자기를 정하는 중요한 깨달음의 수단이겠어요. 아이고, 그죠? 그럼요. 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나올 것이고 나의 주된 감정도 나올 거고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만들어진 과거도 나올 거고 그때 유산도 나올 거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이제 네. 어떤 도달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계속 성장해 가는 거지. 비커밍 계속 그렇죠. 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가는 여정 중에 나는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지. 나의 현 위치. 그러니까 학교처럼 뭐 초등학교는 6학년 되면 졸업한다 이게 아니잖아. 이 깨달음의 세계, 정화의 세계는 끝없이 죽음을 맞을 때까지도 계속되는 그렇지. 거다. 응급실에 가면 선생님 묻는 게 3가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몇 시냐? 그렇지. 내가 누구냐? 그렇지. 하는 걸 묻는다고 그랬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그걸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아이고, 그죠? 그럼요. 네. 자기가 모르면서 네. 남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지금의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항상 물어보는 삶. 그것이야말로 나를 정하는 삶이네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깊은 뜻을 이제 조금은 헤아리게 됐습니다. 아하. 수도자의 삶과 같다 하시는 말씀. 그렇게 내가 맑게 비춰주는 거울 같고 맑은 물 같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고 어떤 걸 볼 때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깨달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울인 거예요. 거울이요. 네. 내담자가 와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거울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삐딱하게 만들어놔 버리면 앞에 서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게요. 길쭉하게 보이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말이에요. 똑바른 거울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이나 정신과에서 늘 주장하는 게 중립적이라 해야 된다, 객관적이라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네네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주관적인 게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환자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객관화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인 거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시 중에 무슨 시를 제일 무서워하는 시요? 알겠어요? 시? 무슨 시를, 시는 또 무슨 시를? 시는 다 아름답고 그런데. 그렇죠. 네. 제일 무서운, 난 막 그것만 보면 무서워. 혹시 서시 아닌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의 그 시. 서시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한 점. 한 점. 네. 생각해보면 내가 한 점이 아니라 100점 수준. 그러니까. 예. 이 서시야말로 저도 선생님 이 상담자와 치료자 또 수행자의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지.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 오늘 밤에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남 간섭하지 말고 그렇지. 나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그대로 그 선시처럼 이 서시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는 선생님 말씀도 서시 한 구절처럼 또 느껴졌습니다. 바른 거울이 돼야 된다.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이 아니라 바른 거울이 돼서 맑게 살아가야 많은 사람들한테 통찰과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저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랑 이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